안녕하세요. 지혜의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말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멀어지는 것 같고 열심히 설명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오해받는 것 같은 순간 말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마음에 더 많이 말하게 되고 더 자세히 설명하려 하지만 결국 돌아오는 건 말이 너무 많다는 느낌뿐이죠. 저도 그랬습니다. 젊었을 때는 침묵이 무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뭐라도 말을 해야 관심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대화를 이어가야 친밀해지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상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말을 줄인 사람이 오히려 더 신뢰받고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 더 존중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말을 안 하면 무관심한 거 아닌가? 조용하면 차갑게 보이는 거 아닌가?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였습니다. 동네 약국 앞에서 만난 한 분이 그랬습니다. 평소엔 말이 별로 없으신 분인데 막상 입을 여시면 모두가 귀를 기울입니다. 그분이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반대로 항상 말이 많은 분도 계십니다. 친절하고 좋은 분인데 이상하게 그분 말은 사람들 귀에 잘 안 들어갑니다. 열심히 조언하고 격려하는데도 또 시작이네 하는 표정들이 보입니다. 똑같은 말인데도 어떤 사람이 하면 무게가 있고 어떤 사람이 하면 가벼워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밀도 때문입니다. 말을 줄이면 한마디 한마디가 무거워지고 말을 쏟아내면 모든 말이 가벼워집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깊은 곳에선 전혀 다른 신호가 전달됩니다. 한쪽은 내 말을 들어줘라는 요구이고 다른 쪽은 당신 생각은 어떤가요라는 존중입니다. 사람들은 말의 내용보다 그 밑에 깔린 태도를 먼저 느낍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말을 줄였을 때 보이는 작은 신호들, 그리고 그 신호들이 우리 관계를 어떻게 바꿔놓는지에 대해서요. 이건 화술이나 기교가 아닙니다. 나이 들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인간관계의 조용한 진실입니다. 말을 줄인다는 건 입을 다무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공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침묵한다는 건 무관심이 아니라 상대의 말을 온전히 듣겠다는 준비입니다. 그 작은 변화가 어떻게 존중으로 이어지는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첫 번째 말투에서 드러나는 마음의 거리. 병원 대기실에서 본 풍경입니다. 한 아주머니가 옆자리 분께 계속 말을 걸고 계셨습니다. 요즘 날씨가 어찌나 변덕스러운지 몰라요. 저번 주엔 덥더니 이번엔 또 쌀쌀하고 우리 손주가 감기 걸려서 병원 왔다 갔다 하는데 말이에요. 애들은 면역력이 약해서 금방 아프잖아요. 그치만 요즘 애들은 또 튼튼하긴 해요. 우리 때보다는. 옆에 앉은 분은 고개만 끄덕이고 계셨습니다. 처음엔 그러게요 하시더니 점점 대답이 짧아지더니 나중엔 그냥 미소만 지으십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시던 분이 잠시 자리를 비우고 조용하던 그분께 다른 분이 다가와 물으십니다. 아까 그분 말씀 들으니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분이 조용히 답하십니다. 뭐, 다들 그렇죠. 손주 돌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똑같은 상황인데 한 분은 계속 말하고도 공감을 못 받고 한 분은 짧게 말하고도 이해를 받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1996년 심리학자 제임스 페니베이커는 말투와 심리적 거리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수백 명의 대화를 녹음해서 분석했는데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불안하거나 자신감이 없는 사람일수록
말이 길어진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한 문장에 사용하는 단어 수가 평균 32%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진짜, 확실히 같은 강조 표현을 2.7배 더 자주 사용했습니다. 반대로 자신감 있는 사람들의 말투는 간결했습니다. 불필요한 수식어가 없고 강조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말이 이미 충분히 전달된다는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말을 많이 한다는 건 자기 말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더 설명하고, 더 강조하고, 더 예를 들면서 확인받으려 합니다. 내 말 이해하시죠? 제 말 뜻 아시겠어요?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애쓸수록 상대는 더 피곤해집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불안이 말투로 새어나오는 겁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 있습니다. 입으론 괜찮아요라고 하면서 말투는 계속 내 말 좀 들어줘요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생각이 적다. 이건 지적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생각할 여유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자기 말을 쏟아내느라 상대의 반응을 관찰할 시간이 없고 다음 말을 준비하느라 지금 이 순간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줄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엔 어색합니다. 뭔가 더 설명해야 할 것 같고 침묵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견디는 순간 새로운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대가 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가 선명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말을 줄이면 사람들이 더 귀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말할 때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게 되니까요. 이건 거리두기입니다. 나를 증명하려는 마음에서 한 발짝 물러서는 겁니다. 상대에게 이해받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그냥 조용히 내 말을 전하는 겁니다. 들을 사람은 듣고 안 들을 사람은 안 듣습니다. 그게 상대의 선택이고 나는 그걸 존중할 수 있습니다. 말투가 바뀌면 관계가 바뀝니다. 더 적게 말하는데 더 깊이 전달되고 덜 설명하는데 더 잘 이해받게 됩니다. 두 번째, 침묵이 만드는 신뢰의 공간. 직장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몇몇 동료들이 모여 앉아 밥을 먹고 있었는데 한 분이 최근에 있었던 억울한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서 이동 문제로 상사와 갈등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의 반응이 제각각이었습니다. 한 분은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아, 그거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작년에 제가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또 다른 분은 조언을 하셨습니다. 그럴 땐 이렇게 하셔야죠. 제가 보기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한 분은 그냥 조용히 듣고만 계셨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맞추고 가끔 힘드셨겠어요 라고만 하셨습니다. 점심을 마치고 나서 억울한 이야기를 하셨던 분이 조용히 듣던 그분께 따로 다가갔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속이 좀 후련해졌어요. 말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침묵으로 들어준 사람에게 감사를 표한 겁니다. 2011년 하버드 의대의 헬렌 리스 교수는 의사 마이너스 환자 관계에서 침묵의 효과를 연구했습니다. 그녀는 300명 이상의 진료 과정을 분석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자가 증상을 설명할 때 의사가 끼어들지 않고 침묵을 유지한 경우 환자 만족도가 68%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진단 정확도도 43% 향상되었다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침묵이 상대에게 완전히 표현할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말을 끊지 않고 기다리면 처음엔 못했던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진짜 속마음, 진짜 걱정, 진짜 두려움이 천천히 표면으로 올라옵니다.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말로 끼어드는 건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중심이 되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나도 알아요. 나도 그랬어요. 내 생각엔요 같은 말들은 겉으로는 공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화의 초점을 자기에게 옮기는 행동입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침묵이 불편한 사람은 공백을 채우려 합니다. 그 공백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의무감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침묵의 시간에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 이야기 듣고 싶어요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3초도 못 참고 자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입으론 경청한다고 하지만 행동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말할 때를 알고 더 현명한 사람은 침묵할 때를 안다. 이건 단순히 말을 아끼라는 뜻이 아닙니다. 침묵에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상대가 말하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는 것, 조언하고 싶은 마음을 눌러 그냥 들어주는 것, 해결책을 제시하고 싶은 충동을 참고 공감만 하는 것. 그 침묵이 상대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누군가 힘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뭔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언을 해야 하고 위로를 해야 하고 해결책을 찾아줘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그냥 들어주는 것, 판단하지 않고 받아주는 것, 그 사람의 감정이 존재할 공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침묵은 그 공간을 만듭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함께 있어줄 수 있다는 신뢰, 뭔가 채워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안정감, 그 사람의 페이스를 존중한다는 존중감. 이건 감정 보호입니다. 상대의 감정을 내가 고쳐주려 하지 않는 겁니다. 슬프면 슬픈 대로, 화나면 화난 대로 그 감정이 있을 자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침묵할 줄 아는 사람 옆에선 사람들이 더 많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안전하다고 느끼니까요. 끼어들지 않을 거란 믿음, 판단하지 않을 거란 확신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침묵이 만드는 건 단순한 정적이 아니라 신뢰의 공간입니다. 세 번째, 칭찬을 받을 때 드러나는 진짜 모습. 동네 카페에서 본 장면입니다. 두 분이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한 분이 다른 분께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 그 옷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어디서 사셨어요? 칭찬을 들은 분의 반응이 흥미로웠습니다. 아니에요. 이거 오래된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입은 건데요. 별로 예쁜 것도 아니고. 손사래를 치며 계속 부정하십니다. 요즘 살이 쪄서 뭘 입어도 안 예뻐요. 나이 드니까 다 똑같아요. 칭찬한 분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며칠 후 같은 카페에서 다른 장면을 봤습니다. 누군가 한 분께 오늘 표정이 참 밝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네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똑같이 칭찬을 받았는데 한 분은 부정하고 한 분은 받아들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998년 심리학자 수잔 해터링턴은 칭찬 반응과 자존감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그녀는 5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칭찬을 했을 때 반응을 분석했는데 명확한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칭찬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78%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칭찬을 부정할수록 다시 칭찬받을 확률이 52%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칭찬을 부정하면 칭찬한 사람의 판단력까지 부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 눈이 잘못됐어요. 당신 말은 틀렸어요. 라고 간접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칭찬을 거부하는 건 겸손이 아니라 불안입니다. 칭찬을 받으면 그만큼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압박감이 생기고 그 기대를 못 채울까봐 미리 방어막을 치는 겁니다.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방도 불편해집니다. 칭찬이 거절당한 느낌, 자기 말이 무시당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턴 칭찬하기가 조심스러워집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의 인정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 있습니다. 칭찬해 주세요라고 바라면서도 정작 칭찬을 들으면 아니에요라고 막아버립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면서도 인정을 받으면 불편해합니다.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칭찬을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의 미덕이다. 이건 교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의 호의를 존중하라는 겁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좋은 말을 건넬 때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예의라는 뜻입니다. 칭찬을 받으면 그냥 고맙습니다라고 하면 됩니다. 길게 부정할 필요도 과하게 겸손할 필요도 없습니다. 상대가 본 당신의 모습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합니다. 칭찬을 받으면 뭔가 해명하고 싶고 변명하고 싶고 축소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그 충동을 참고 그냥 받아들이면 새로운 것이 생깁니다.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여유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고 그냥 지금 이 모습으로도 누군가에게 좋게 보일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칭찬을 잘 받는 사람 주변엔 칭찬이 더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칭찬하는 게 즐거워지니까요. 내 말이 받아들여지고 내 호의가 전달되는 느낌이 좋으니까요. 반대로 칭찬을 계속 거부하는 사람 주변엔 칭찬이 사라집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부정당하면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이건 성급기입니다.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좋은 말은 받아들일 수 있는 경계입니다. 과하게 의존하지도 않고 무조건 거부하지도 않는 균형입니다. 칭찬을 받을 때 드러나는 건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자기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네 번째 사장. 시선을 피하는 순간의 불편한 진실. 가족 모임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친척들이 모여 식사를 하는데 한 조카가 요즘 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른들이 하나둘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잘 될까? 요즘 경기가 안 좋은데 안정적인 직장을 두고 왜 그런 모험을? 조카는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시장 조사도 했고 계획도 탄탄하고 가능성도 있다고요. 하지만 말을 하면서도 자꾸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어른들 눈을 똑바로 못 보고 테이블 위를 보거나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거나 물잔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반대로 질문하던 어른 중 한 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성급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조카 눈을 피하고 다른 곳을 보셨습니다. 두 사람 다 자기 말은 하는데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2008년 캘리포니아 대학의 마이클 아가일 교수는 시선 회피와 심리 상태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1200명 이상의 대화를 관찰했는데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기 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대화 중 시선을 회피하는 빈도가 평균 73% 높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시선을 회피하는 사람의 말은 상대방에게 신뢰도가 41% 낮게 평가되었다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눈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입으론 확신에 찬 말을 해도 눈이 흔들리면 그 불안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시선을 피한다는 건 상대의 반응을 보고 싶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내 말을 듣고 어떤 표정을 짓는지, 동의하는지 아닌지, 그걸 확인하기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안 보는 겁니다. 동시에 상대가 시선을 피하면 우리도 불편해집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솔직하게 말하고 있는 걸까?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생깁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자기 말에 책임지기 싫은 사람은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 있습니다. 이건 확실해요라고 말하면서 눈은 불안하게 다른 곳을 봅니다. 걱정 마세요라고 위로하면서 시선은 피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은 영혼의 창이다. 그 창을 열지 않는 자는 영혼도 보여주지 않는다. 이건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말에 책임을 지려면 상대의 눈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 말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확인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시선을 마주친다는 건 단순히 눈을 보는 게 아닙니다. 이 대화에 책임을 진다는 표현입니다. 내가 하는 말의 무게를 인정하고 그 결과도 받아들이겠다는 태도입니다. 처음엔 어렵습니다. 특히 불편한 이야기를 할 때 상대의 표정을 보는 게 두렵습니다. 실망한 얼굴, 화난 얼굴, 무표정한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피하면 대화는 겉돌기 시작합니다. 말은 오가는데 진짜 소통은 없습니다. 서로 자기 할 말만 하고 상대 반응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시선을 마주치는 순간 비로소 진짜 대화가 시작됩니다. 상대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걸 눈으로 보면 더 설득하려 하기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슬퍼하는 걸 눈으로 보면 괜한 위로보다 그냥 함께 있어줄 수 있습니다. 눈을 마주치는 건 상대를 인정하는 겁니다. 당신이 거기 있고 당신의 감정이 존재하고 당신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책임 분리입니다. 내 말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되 상대의 반응까지 내가 통제하려 하지 않는 겁니다. 눈을 마주치면서도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든 그건 상대의 몫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시선을 잘 마주치는 사람은 말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 책임이 실려 있으니까요. 회피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전달하니까요. 5번째 사소한 부탁 앞에서 보이는 본심.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을 만났습니다. 짐을 들고 올라가시는 걸 봤는데 꽤 무거워 보였습니다. 제가 말을 건넸습니다. 도와드릴까요? 그분이 손사래를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혼자 할 수 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데 표정을 보니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땀도 나고 숨도 가쁘고 짐도 흔들리는데 계속 괜찮다고만 하십니다. 며칠 후 다른 이웃분을 만났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이분은 달랐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3층까지만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똑같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 한 분은 거절하고 한 분은 받아들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2005년 스탠퍼드 대학의 프랜시스 플린 교수는 도움 요청과 인간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2,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험했는데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타인이 도움을 요청할 확률을 실제보다 48% 낮게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
거절할 확률이 실제로는 7%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꺼이 도와주려 합니다. 하지만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요청을 못합니다. 왜일까요?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사소한 부탁을 못하는 건 관계에 대한 불안입니다. 이런 걸 부탁하면 나를 귀찮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이걸로 관계가 불편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혼자 끙끙대고, 혼자 힘들어하고, 혼자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지쳐서 관계 자체를 멀리하게 됩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자기가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은 작은 호의도 받지 못합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 있습니다. 언제든 말씀하세요라고 하면서도 정작 자기는 아무것도 부탁하지 않습니다. 서로 돕고 살아야죠라고 말하면서도 자기만 일방적으로 줍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받는 것도 주는 것만큼 중요한 미덕이다. 이건 염치 없이 받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관계는 주고받는 균형 속에서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한쪽만 계속 주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의무가 됩니다. 사소한 부탁을 한다는 건 상대를 신뢰한다는 표현입니다. 이 사람이라면 내 부탁을 거절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 관계는 괜찮을 거라는 믿음입니다. 처음엔 어렵습니다. 사소한 것도 부탁하기가 조심스럽고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하지만 그 조심스러움을 넘어서면 새로운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기꺼이 도와줍니다. 오히려 도움을 줄 기회를 주면 고마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의 연결이니까요. 엘리베이터 문 좀 잡아주시겠어요? 이거 어디 있는지 아세요? 잠깐 봐주실 수 있어요? 같은 작은 부탁들이 관계를 만듭니다. 부탁을 받은 사람은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을 느낍니다. 그리고 다음에 자기가 필요할 때도 편하게 부탁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부탁하지 않는 사람은 점점 멀어집니다. 완벽하고 독립적이고 강해 보이지만 동시에 가까워질 틈이 없어 보입니다. 이건 노아줌입니다. 모든 걸 혼자 해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 약한 모습을 보여도 되고 도움이 필요하면 받아도 된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사소한 부탁을 할 줄 아는 사람은 관계가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주고받는 게 자연스럽고 서로 기대는 게 부담스럽지 않으니까요. 6번째 실수 후 태도가 말해주는 것들. 마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계산대 앞에 줄을 서 있는데 앞사람이 실수로 진열된 과자 상자를 건드렸습니다. 상자 몇 개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분의 반응이 흥미로웠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조심성이 없어서. 원래 이래요. 맨날 이런 식이에요. 정말 미안합니다. 어쩌죠? 계속 사과하며 주변 사람들 눈치를 보셨습니다. 직원분이 괜찮습니다 하고 정리하는데도 계속 죄송합니다 하며 불안해하셨습니다. 다음 날 비슷한 상황을 또 봤습니다. 누군가 음료수 진열대에 부딪혀서 병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분은 침착하게 병을 주우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직원분께 건네며 확인 부탁드려요 하고는 자연스럽게 계산을 마쳤습니다. 똑같이 실수를 했는데 한 분은 과도하게 사과하고 한 분은 담담하게 처리합니다. 이 차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2012년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앨리슨 브룩스 교수는 실수에 대한 반응과 신뢰도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그녀는 8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실수한 후
보이는 반응을 분석했는데 명확한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과도하게 사과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도가 34%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반대로 간결하게 사과하고 바로 해결책을 제시한 사람들은 신뢰도가 오히려 12% 상승했습니다. 왜일까요? 과도한 사과는 불안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나는 실수할 사람이에요. 나는 믿을 수 없어요 라고 스스로 선언하는 셈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과도하게 사과하는 건 자기 가치에 대한 불안입니다. 작은 실수도 자기 전체를 부정하는 증거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래요. 저는 원래 이렇게 덤벙대요 같은 말로 스스로를 낮춥니다. 반대로 주변 사람들은 그 실수보다 그 반응에 더 불편해합니다. 계속되는 사과에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 위로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작은 일이 오히려 큰 일처럼 커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실수를 인간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 갇혀 있습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죠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기 실수는 용납하지 못합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라고 위로하면서도 자기에겐 가혹합니다.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용기이지만 실수에 매달리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이건 실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수는 인정하되 거기에 자기 가치를 걸지 말라는 겁니다. 실수는 행동의 문제이지 존재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적절한 사과는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 그리고 바로 수습합니다. 길게 변명하지 않고 과도하게 자책하지 않고 담담하게 처리합니다. 그러면 상대도 편안해집니다. 아, 실수였구나. 괜찮아 하고 넘어갑니다. 실수가 실수로만 남고 관계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처음엔 어렵습니다. 실수하면 자꾸 더 설명하고 싶고 더 사과하고 싶고 자기를 변호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충동을 참고 간결하게 처리하면 새로운 것이 생깁니다. 실수를 한 자기도 괜찮다는 안정감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가치 있고 실수해도 존중받을 수 있고 부족해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실수를 잘 처리하는 사람은 다시 신뢰받습니다. 왜냐하면 실수를 숨기거나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고 넘어가니까요. 그 담담함이 오히려 책임감 있어 보입니다. 반대로 계속 사과하고 자책하는 사람은 불안해 보입니다. 다음에도 이럴 것 같은데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생깁니다. 이건 해방감입니다. 실수해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아는 겁니다. 한 번의 실수가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실수 후 태도가 말해주는 건 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가입니다. 7번째 7장.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 벤치에서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는데 한 분이 화가 나신 듯 했습니다. 아파트 관리 문제로 속상한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분의 말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맨날 그래요. 말이 안 통해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하는 건지. 목소리도 커지고 손짓도 과해지고 얼굴도 붉어졌습니다. 옆에서 듣던 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그러자 화내시던 분이 더 격해지셨습니다. 속상한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화가 나요.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며 흥분하셨습니다. 며칠 후 같은 공원에서 다른 장면을 봤습니다. 한 분이 비슷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역시 관리 문제로 불편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투가 달랐습니다. 솔직히 화가 났습니다.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고 감정은 있지만 통제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관리사무소에 가서 정식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똑같이 화가 난 상황인데 한 분은 감정에 휩싸이고 한 분은 감정을 표현합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2010년 예일대학의 마크 브레킷 교수는 분노 표현 방식과 문제 해결 능력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1,500명 이상의 갈등 상황을 분석했는데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분노를 폭발적으로 표현한 사람들의 경우 문제 해결률이 23%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분노를 인정하되 침착하게 표현한 사람들은 문제 해결률이 67%에 달했습니다. 거의 3배 차이였습니다. 왜일까요? 감정에 휩싸이면 해결책을 찾을 여력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화를 쏟아내는데 에너지를 다 쓰면 정작 무엇을 어떻게 바꿀지 생각할 힘이 남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는 건 감정 조절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과의 거리 문제입니다. 화가 나면 내가 화가 났다가 아니라 나는 화 그 자체다가 되는 겁니다. 감정과 자기를 분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 전부 쏟아냅니다. 상대가 듣든 안 듣든 관계가 상하든 안 상하든 일단 터뜨립니다. 그 순간만큼은 시원하지만 나중에 남는 건 후회와 껄끄러움입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과 감정에 지배당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 있습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야죠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기 감정에 휘둘립니다. 화낼 땐 화내야 해요라고 하면서 화를 내고 나서 더 힘들어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를 참는 것은 미덕이 아니다. 화를 인식하되 지배당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힘이다. 이건 화를 억누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화는 느껴도 됩니다. 당연히 느껴야 합니다. 하지만 그 화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나는 화가 났다. 왜냐하면 이 상황이 부당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바꾸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면 화는 정보가 됩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그냥 화나, 진짜 화나? 만 반복하면 화는 그냥 소음이 됩니다. 처음엔 어렵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면 참기 힘들고 당장 쏟아내고 싶고 상대를 혼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한 박자 늦추면 새로운 것이 보입니다. 이 화가 진짜 필요한 건지, 이 방식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지가 보입니다. 분노를 잘 표현하는 사람은 존중받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솔직하되 태도는 건설적이니까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상대도 들을 준비가 됩니다. 반대로 감정을 폭발시키는 사람은 점점 외면당합니다. 아무리 정당한 화라도 그 표현 방식이 과하면 사람들은 내용보다 태도에 반응합니다. 이건 성급기입니다. 화를 느끼되 그 화가 나를 정의하도록 두지 않는 겁니다. 감정과 나 사이에 작은 공간을 만들어서 감정을 관찰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드는 겁니다.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이 말해주는 건 그 사람이 자기 감정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입니다. 마무리. 말을 줄인다는 건 결국 자기와의 거리를 찾는 일입니다. 내 말투, 내 침묵, 내 반응, 내 시선, 내 부탁, 내 실수, 내 분노.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를 드러냅니다. 말의 내용보다 더 정직하게, 더 깊숙이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많이 말해야 관심 있는 거고, 열심히 설명해야 이해받는 거고, 크게 반응해야 진심이 전달되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됩니다. 말을 줄여도 전달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많이 말해도 안 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요. 그 차이는 말의 양이 아니라 말 뒤에 있는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쏟아내는 100마디보다 고요한 마음으로 건네는 한마디가 더 무겁습니다. 인정받으려 애쓰는 10번의 설명보다 있는 그대로 서 있는 한 번의 침묵이 더 신뢰를 줍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합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할 때도 있고, 침묵해야 할 때 끼어들기도 하고, 칭찬을 어색하게 거부하기도 하고, 시선을 피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을 알아차리는 순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한 박자 쉬어보고, 설명하고 싶은 충동을 잠시 눌러보고, 상대의 눈을 조금 더 오래 바라보고, 작은 도움을 받아들여보고, 실수를 담담하게 인정하고, 화를 느끼되 휘둘리지 않으려 노력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말을 줄이면서 우리가 얻는 건 단순히 조용한 시간이 아닙니다.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할 수 있는 공간, 관계가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는 신뢰입니다.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모두가 자기 목소리를 내려하고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려 합니다. 그 속에서 조용히 있는 사람,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 상대의 말을 온전히 듣는 사람이 오히려 더 빛납니다. 나이 들수록 알게 되는 건 많이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말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말하려면 먼저 제대로 침묵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연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완벽하게 도달하려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나아지려는 겁니다. 오늘 하루 한마디 덜 하고 한 번 더 듣고 한 번쯤 눈을 마주쳐 보면 어떨까요? 그 작은 변화가 관계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도 조금씩 더 따뜻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지혜의 다락방, 여러분 곁에 잠시 머물다 갑니다.